저는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1, 2년 내로는 한번 그 고평가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 20% 빠지면 큰 베어마켓이 되는데 주식 하다가 뭐 100만 원씩 넣으시다가 그때 200을 넣으시면 그 레버리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더 빠져 300 넣고 그리고 더 빠져 그럼 300에 레버리지 사고 그런 기회들 이 안전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과 오케이 나 이만큼 지수가 10% 빠지면 레버리지 3배로 다 들어가야지 그걸고 더 빠지면 정말 손발 못 써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머니트렌드 2026의 공저자이시죠.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준입니다. 네, 한 달 전에 들어오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계속 미국에 계셨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뭐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고 뭐 한국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둘 다 또 이제 뭐 관심도 있으시고 네. 특히 이제 미국에 현재 계셨으니까 네. 오늘 좀 생생한 이야기 한번 좀 생생한 이야기 또 비교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또 약간 이상한 정보들도 많아가지고 네. 이 한국에서는 정확한 게 아닌 것 같은 생각들도 막 들리더라고요. 물어봐 주시면 제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한국부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워낙 요즘도 뭐 한국 주식이 뜨거워가지고 지금 뭐 사상 최고치 막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한 3-4달 전만 해도 4천 간다 그러면 약간 콧방이 꼈는데 이제는 4천이 아니라 뭐 5천 간다. 4천은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10% 남았습니다. 아니 이거 이제 정말 얼마 전에는 4천 좀 멀지 않나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는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뭐 삼성전자 뭐 20만 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약간 좀 과열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한국 코스피 시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좋은 분위기이고요. 근데 이 부익남 TV 그리고 부익남 대표님께서 더 잘 아셔야 되고 저한테 나중에 귀띔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여기는 이제 홈그라운드가 부동산이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렇죠. 물론 부동산 하는 사람 중에 주식 안 하는 사람 없고 주식 하는 사람 중에 부동산 안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만은 여기는 이제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분들이 안달이 나야 돼요. 주식을 하려고. 나는 이제 부동산 안 되겠다. 나 이제 주식으로 가야겠다. 예를 들면 1가구 2주택 누가 있는데 모르겠고 한 채 팔고 주식할래. 이 정도의 얘기가 나오면 과열, 끝물, 뭐 버블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한 2021년, 22년 초까지 보면은 정말로 주식 얘기 많이 했어요. 정말로. 왜냐하면 주식은 개별 단가가 부동산에 비해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없는 사람도 많았어요. 뭐 지금도 많지만 뭐 전세 월세로 살 수는 있지만 내가 아파트 한 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당에 갔다든지 또는 엘리베이터에만 타도 얘기할 게 주식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그 정도는 전혀 아니에요. 아직 3년 전에 좀 들어왔다가 아이씨가 아닌갑다 하고 나가신 분들이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 좀 먼 분들, 어떤 자산도 뭐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초보분들이 그냥 무작정 이 시장에 들어올 때가 과열이니까 저는 아직 뭐 4천이 뭐 대단히 숫자로 보면 전인미답의 경지 이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우리 코로나 때 이미 3천 겪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5년 지났어요. 3천에서 4천 가는 건 30% 오른 거예요. 근데 어느 누가 개별 주식하면서 나 5년 동안 30% 벌래 이런 사람 잘 없잖아요. 예금도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가 크게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대단히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아직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은 뭐 항상 뭐 박스피 이래서 뭐 2천, 3천 왔다 갔다 하는 게 또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로 보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것도 아니다. 아파트 요새 한 1년 내에 한 20%씩은 다 오르지 않았나요? 5년 전에 뭐 한 2배씩 그렇죠. 올랐죠. 2배씩 올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직 주식은 과열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수치가 올라온 건 맞으니 한 2천대에서 막 4천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면 그 자금은 어디서 온 건가요? 뭐 일부 개인들도 있지만 뭐 외국 자금이나 뭐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나요? 기관 자금이 일단은 많았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정권이 바뀌고 좀 안정됐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외국인 자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제가 통계 자료에서 봤고요. 아직 이렇게 개인들이 없던 자금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은 별로 못 보고 이 증시 주변에 있던 자금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저도 이렇게 식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막 주식 얘기가 막 엄청 막 들리는 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아니에요. 아마 그냥 아니에요. 하이닉스 정도? 네, 삼성전자 맞아요. 정도 얘기를 몇 분 하시지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무슨 뭐 초전도체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뭐 두바이 왕자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에다가 뭐 네옴시티를 짓는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얘기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은 정말 이 다양한 부문에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은 아직 그렇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우리나라 코스피 시가총액이 3천조 정도 됐다라고 해요. 네. 근데 그 중에 절반이 뭐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네. 이 둘이 뭘 하냐? 메모리 반도체라는 걸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한민국 주시장이 아니라 그냥 반도체가 있냐 없냐 정도고 그것만 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끌어올려진 거예요. 삼성전자 2배 오르고 하이닉스 뭐 최근 기준으로 2배 올랐거든요. 그럼 그들이 100%씩 올랐는데 이게 비중이 이만큼이니까 시장은 30% 오른 것 정도이지 나머지 모든 주식들이 막 오르고 모두가 정말 기분 좋고 이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4천 뚫고 5천까지 간다 그러면 네.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주면 당연히 뭐 지수도 올라가겠지만 네. 나머지에서 무언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난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저는 더 오르면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나머지 절반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줘야 되고요. 근데 그게 저는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쪽에 속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하는 반도체랑 비슷한 일들을 다 하거든요. 네. 무슨 소리야? 걔네들은 하이테크, 뭐 반도체, AI 이런 거고 나머지들은 우리나라 기업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보면 비슷하냐면 경제가 좋고 나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이런 경기 순환 경기 민감의 부문에서 보면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게 이제 필수재, 필수 소비재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음식료라든지 뭐 식당, 뭐 마트, 뭐 이런 것들은 뭐 경기가 좋으면 많이 사고 경기가 안 좋으면 덜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경기 순환주들은 경기가 좋아지면 많이 팔리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많이 팔릴 것 같으니까 좀 미리 사놔야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고 자산을 미리 축적하는 것 때문에 제품 가격들도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아직 숨어 있는 그런 대기업들, 네. 산업재들, 경기 순환주들이 앞으로 전 세계 경기가 좋아지면서 주가가 더 오를 확률이 있다라고 보고요. 야, 그러면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그런 주식들이 올라? 경기가 좋아져야 오르지라고 판단하실 텐데 조금 죄송한 잘난 척하는 얘기를 해보면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경기가 좋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경기가 나쁠 때 시작을 해서 네. 경기가 좋을 때는 갖고 있다가 네. 홀드를 하다가 경기가 정말 좋다. 야 누구나 돈 벌었어 할 때 파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2020년 여러분들 그때 주식하신 분이 통계적으로 가장 많습니다. 주식 시작하신 분들이. 네. 그때 코로나가 한창 터져가지고 경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었죠. 마스크 쓰고 다니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네.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가라고 하고 경기가 안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가가 언제 고점을 찍었냐면 2021년, 22년 모두가 좋을 때 주가 다 올랐을 때 그때부터는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은 다시 경기가 안 좋은 거고요. 경기가 2022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23, 24, 25, 3년째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저점이거나 저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미래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만 그럼 이제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전 더 높다고 보고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 같은 경제보다 더 셀 수가 있어요. 미국은 이 시가총액 중에 많은 부분이 빅테크를 하는 애들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빅테크들은 쉽게 말하면 필수 소비재예요. 뭐 넷플릭스 우리가 경제 안 좋다고 넷플릭스 안 봅니까? 더 보죠. 네. 구글 유튜브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지메일 사용해야 돼요. 그죠? 네. 아마존 전자상거래, 쿠팡 뭐 경제랑 상관없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상위에 있는 놈들이 꾸준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좋죠.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건데 경제가 나쁘다고 해서 안 좋아지고 경제가 좋다고 해서 대박 나고 이런 케이스는 아니에요. 걔네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는 경제가 안 좋아지면 훅 빠졌다가 경제가 좋아지면 훅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고 3년간 안 좋아졌다가 지금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 6개월 좋았다고 금방 판다? 이렇게 보지 말고 내년까지도 저는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면은 그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꽤 올라왔지만 여기서 더 좋아진다면 네. 제가 듣기로는 뭐 이제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법이든 뭐든 이렇게 제도의 개선으로 인한 효과가 아직까진 기대감이었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게 더 같이 더 플러스 오를 알파가 수 되는 건가요? 있는 거죠. 이제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펀더멘탈, 기업의 본질 가치, 뭐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게 한 축이 있고요. 또 한 축이 센티멘탈. 네. 이 본질 가치에 대해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냐 나쁘게 생각하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센티멘탈이 좋으면 이 본질 가치 펀더멘탈이 안 좋아도 주가가 좋을 수가 있고요. 네. 본질 가치 아무리 좋아도 센티멘탈이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갈 수도 있는 게 주식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뭐 반도체가 돈을 잘 벌어요, 뭐 빅테크가 AI랑 같이 가고 있어요, 또는 경제가 좋아지면 우리나라의 나머지 대기업들도 잘 될 거예요,라고 하는 거는 본질 가치, 이 펀더멘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뭔가 지금 자극을 하고 있는 건 과거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북한 이 겁난다. 전쟁 날 수 있지 않냐.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경제 구조가 우리나라는 대기업 위주 아니야?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거 새우등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 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대기업들이 그 새우등이 자꾸 터지니까 자기 돈을 이제 자기 주머니를 차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들 또는 대주주 위주의 뭔가 정책 아니면 빼먹는 거 뭐 나쁜 범죄에 가까운 그런 짓들을 많이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얘네가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대주주가 자꾸 빼먹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투자 안 해. 네. 하는 게 이제 세 가지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본질 가치가 좋아도 항상 이 저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신정부가 뭐 잘하는 정책도 있고 못하는 정책도 있겠습니다만은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게 일단 주식 시장에서 장난치는 놈들 대주주가 됐건 주가 조작단이 됐건 가만히 안 두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센티멘탈이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본질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조금 전까지 얘기했던 건 본질 가치잖아요. 네. 만약에 이게 개선이 확실하게 된다. 그래서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정말로 대주주건 소액주주건 평등하게 부자가 되게 해줄게 라는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무서운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주식 괜찮네? 투자해. 근데 잘 됐어.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더 잘 돼. 그러면 대기업들이 대주주들이 여기 주식시장에서 뭔가 플레이를 해봐야겠다. 그럼 또 잘 돼. 그럼 주주들이 또 들어와.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냐면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디스카운트 프리미엄을 표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 해서 PBR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PBR은 내가 가진 거 대비 높냐 낮냐 평가하는 걸 PBR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0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똑같이 1,000억이라고 그러면 PBR은 1배입니다. 같다. 근데 1,000억을 가지고 있는데 2,000억의 평가를 받아. 그 얘기는 2배인 거고 향후에 뭔가 얘네 잘할 거야 라는 기대감 센티멘탈이 반영돼 있는 거고 1,000억인데 500억의 시가총액밖에 반영 안 돼 있는 건 얘네 지금 1,000억 잘 갖고 있는데 빼먹을 거야 또는 미래엔 장사 잘 못할 거야 해도 나한테 돌려주진 않을 거야 뭐 이런 폄하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1배 미칩니다. 뭐 나라가 1배 미치라고 하는 건 참 이게 씁쓸한 일이죠. 특정 기업 뭐 나쁜 짓 뭐 얘네들 뭐 잡주 이런 게 아니라 나라 자체가 1배도 못 받아요. 그냥 기대감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3배, 4배 정도 되고요. 야, 그럼 1등이랑 우리나라랑 비교하는 게 말이 돼? 그럼 제가 여러분들 잘 알고 관심 있을 만한 나라. 일본. 우리나라 일본 항상 이겨야 된다 경쟁자로 보잖아요. 1.5배에서 2배 가까이 받고 있고요. 야, 그래도 걔는 선진국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우리보다 아래로 보는 개발도상국, 얘네들 문화도 좀 그래라고 하는 중국, 또 1.2배에서 1.3배 받아요. 중국은 전쟁 위험이 없나요? 지금 미국이랑 엄청 싸우려고 할 수도 있고 대만이랑 진짜 전쟁을 하려면 더 빨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기업 문화, 자본주의가 좋나요? 걔네는 자본주의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고 사실은 독재하고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소한 중국보다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0.9배고 이 중국 1.2배라고 하면 30%가 그것만으로 해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4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4천에 30%면 5,200 가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무슨 엔비디아 다 안 해도 되고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 되고요. 무슨 뭐 SK가 어떻게 하고 조선주, 조방원이 아무것도 안 해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대한민국 있잖아. 이번에 보니까 중국보단 나은 나라 같아. 라고 판단을 띡 하는 순간 코스피 상한가 가는 거예요. 30% 오르면서 그럼 5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꾸준히 잘할 것 같아. 나머지 애들 경기 좋아지면 잘 돼. 그러면 3,700보다는 올라갈 거고 거기에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사실 시작 국면이니까 이것만 올라가면 저도 사실 안 믿었어. 5천 무슨 공약에 있었잖아요. 네. 대통령 공약 진짜 모른다. 무슨 경제 우리나라 2020년대 되는데 당신이 5년 집권한다고 해서 5천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뭐 또 4천 가까이 가니까 저도 되면 좋겠다. 숨겨진 철학이 보이고 네. 이런 상태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PBR로만 보면 5천 하면 이제 기존의 박스피에 익숙한 사람들은 너무 비싸졌다라고 하지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면 당연히 원래 5천은 가 있어야 되는 나라인 거잖아요. 그런 거죠. 단순히 생각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남들만큼 정도만 해도 5천은 간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부가 지금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진심으로 하는 것이냐. 이제 임기한 4개월 초기 때문에 네. 하다가 또 꺾이면 안 되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제대로 한번 앞으로 5년간 계속 이렇게 밀어줄 거로 보이세요? 주식 쪽에 대해서. 그거는 저는 사실 정치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팩터를 통해서 될지 안 될지는 사실을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 이 부익남 TV 현재 보시는 누구보다도 열망이 강하고요. 제가 이제 그냥 편향된 시각으로 근거를 굳이 찾아보자면 현재 대통령은 정말 주식에 진심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모든 멘트가 다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좀 너무 죄송스러운데 부동산은 적폐로 보는 것 같아. 부동산은 붕괴할 것. 네, 이거는 폭탄이래. 저도 아파트 있는데 이게 터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폭탄이라고 하고 주식은 이 코리아 프리미엄 뭐 우리 K-팝에 이어서 뭐 K-스탁 마켓 뭐 그런 얘기가 일단 기대를 해보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이 대주주 과세 문제라든지 그 전에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저도 되게 답답하고 불안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빠삭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될지는 아는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게 무조건 100% 5년 동안 될 거야 라고 보기엔 이 민주당 국회의원이나 민주당 이제 정부 국무위원들 보면 또 한숨 나오는 짓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부동산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주식 쪽에서도 그 예를 들면 장관님 나오셔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보면 한숨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특정 모 의원님 하시는 말씀 보면은 그런 분들은 뭐 부동산이 적폐가 아니라 그냥 부자가 적폐. 그래놓고 자신들은 또 이제 부동산과 주식으로 또 부자가 되신 그런 걸 어떻게 이겨낼 거냐 하는 게 저는 좀 그냥 바램으로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정부의 어떤 제일 최상단에 있는 분들은 지금 주식 시장을 살리려고 하고 의지도 있고 하는 방법도 아는 것 같고 그 방향으로 지금 어쨌든 가고 있잖아요. 중간에 약간 삐끗삐끗하긴 했지만 지금 현재 방향은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내년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더 일어나면은 평타만 쳐도 5천. 여기서 실적까지 좋아지거나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갈 수도 있는. 근데 하여튼 그거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는 게 주식 시장이 좋은 거, 장기 투자하면 정말 돈 버는 거라는 이제 서로 간의 확신, 믿음이 있어야 꾸준히 가는 거지. 야, 이거 좀 먹고 팔아야지. 아, 나 너 뒤통수 치고 사실은 나 이거 부동산 살 건데. 나 먼저 나갈 거야. 잠깐 빈 돈인데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지금 주식 시장이 좋지만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의 근거가 아직 많은 사람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지 않았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안 들어오고 있냐면 맨날 의도 터지니까 이거 주식하면 돈 날려. 아파트는 갖고 있으면 뭐 덜 오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올랐어. 그런 서로 간의 믿음의 차이가 그걸 만들어내는 건데 그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지금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 하고 계시다면 나도 야 좋은 거야. 해봤더니 괜찮어. 라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흘러갈 때 현금으로 갖고 있던 분이 주식시장에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사실 같이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저도 노력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미국 가가지고 미국인이랑 얘기를 해보면 네. 일단 통계도 그렇지만 그들은 전체 가계 자산 중에 70%가 금융 자산이고 그 중에 절반이 주식이에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처럼 뭐 주식을 요거 살까? 요거 살까? 야 하이닉스 팔고 지금 삼성전자 살까? 뭐 이런 얘기 자체를 안 해. 그냥 S&P 500 나스닥에 넣어놔. 그리고 물어보면은 야 그걸 왜 물어봐? 당연히 주식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주식 장기로 하면 돈 버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장기 우상향했고 또 그러니까 주식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2,000에서 3,000, 뭐 1,000에서 2,000 박스 아니야? 뒤통수 맞으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눈탱이 맞으면 우리는 잃는 거 아니야? 요 생각이 계속 팽배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안 됐다고 보고 앞으로는 그 마음을 저도 바꾸고 여러분들 바꾸고 그래야 외국인들이 볼 때 뭐 아파트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아파트 가격 원베일리 가격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근데 코스피의 PBR에는 관심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반대로 이렇게 되면은 그 대주주나 뭐 지배주주 입장에서는 손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뭐 네. 상속세라든지 뭐 배당도 막 하라고 하고 막 네. 전반적으로 그 기존 주주들, 그러니까 빼먹기 좋았던 상황이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도 이제 그렇죠. 어찌 보면 사실상 더 커지는 거고 네네. 여기서 어떤 뭐 반격이라든지 뭐 이런 네.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나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또는 네. 국무위원들이 그냥 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다기보다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많겠죠. 실제로 뭐 압력이 됐든 로비가 됐든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 대주주 분들도 주가가 오르면 좋아야 되잖아요. 내 돈이 네. 올라간 거잖아. 네. 근데 그게 아주 상위 레벨 있죠. 예를 들면 뭐 이재용 회장, 뭐 최태원 회장, 뭐 이 정도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가오가 있거든. 네. 내가 몇 명 고용해, 내 자산 얼마야, 내 시가총액 그 부자 수위 있잖아요. 포브스 네. 순위에 올라가고 싶지. 근데 좀 애매한 분들 있잖아요. 뭐 몇백억, 몇천억, 뭐 이런 분들은 당장 내가 현금 쥐는 거 얼마가 중요하고 세금 안 내는 거 또는 회사 내부에 있는 돈을 내 돈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거 자꾸 감시를 하네?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 한 표가 민주주의에서 한 표가 똑같이 행사되듯이 이 주식도 주권 하나하나가 똑같은 권리를 가져야 되는데 당신이 창업했다는 이유로 또는 당신이 현재 지배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 현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뭐 주가를 올린다도 있지만 이 그런 것들은 가만두지 않겠다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년 이상 남았잖아요. 아직 네. 정부의 초기니까 그러면 숨 죽일 것 같습니다. 이 당장 밑에서 막 이렇게 반박 로비는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를 대놓고 하려고 하다가는 4년이면 충분히 패가망신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4년이면 그 얘기는 반대로 생각하면 주가가 오르는 데는 충분히 긴 시간이에요. 네. 그게 한번 그렇게 되고 나면 많은 투자자, 많은 주주들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선순환적인 확신의 마인드를 가졌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분들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국장 얘기가 나와서 또 여쭤보면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막 너무 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와 이게 벌써 막 10만 원 이제 돌파 막 직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더 가는 거냐 아니면 여기서 좀 과열됐다. 그러니까 일부지만 물론 네. 코스피에서 일부지만 삼성전자에 지금 막 개인들이 막 들어가는 것도 많거든요. 네, 사실 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좀 고점이냐 뭐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옵니다. 뭐 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코스피가 오른 거의 대부분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끌어올린 그렇죠. 거고요. 이렇게 주가창을 보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코스피가 한 1% 오르는 날이라고 쳐봐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2% 오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절반을 차지하니까 평균 내면 1%가 그렇죠. 오르는 거고 그 얘기는 나머지는 안 올랐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면 중소형주 하시던 분들이 야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그냥 이거 기다려서 뭐 내가 대박 내는 바에는 일단은 여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뒤늦게 옮겨 타는 분들도 많아서 네. 중소형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이신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나름 박탈감. 포모 현상이 또 일어나는 거고. 네, 주식을 하고 있는데도 네. 박탈감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앞으로도 좋은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삼성전자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하는 일을 이렇게 단위 덩어리로 보면 거의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한테 이 인공지능용 칩을 공급하는 일로 돈을 다 벌고 있다고 보셔도 돼요. 네. 그 얘기는 그게 잘 되면 주가가 계속 갈 거고 그게 혹시 안 되면 삐끗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중이 많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미 돈 벌기 시작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됐고 챗GPT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거의 지금 2년 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잘 된다라고 확신을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해도 되지만 난 잘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하면 너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말고도 이것저것 있습니다. 휴대폰도 팔고 가전도 팔고 디스플레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엔비디아한테 가는 것도 있고요. 일부 있고 나머지에 가는 것도 꽤 많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현재 상황은 그래요. 엔비디아한테 공급을 잘하면 플러스가 생기는. 네. 근데 공급을 안 해도 원래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상황은 아니고 나머지 회사들이랑 거래처가 다양하게 분산돼 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 쪽에만 몰려 있다면 리스크가 좀 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좀 덜 올라갈 수는 있지만 확 떨어지진 않을 그런 상황이라서 그리고 엔비디아에 공급할 가능성도 여전히 충분히 높아 보이니까 그렇게 되면 SK 하이닉스가 하는 일도 하고 원래 잘하고 있던 다른 사업부도 여전히 가져가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기회가 여전히 조금 커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지금 삼성전자도 당연히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뭐 지금 코스피에 훈풍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영이 좀 받았을 테니까 네. 뭐 실적도 뭐 어느 정도 기대감은 들어갔지만 그냥 지금 올라온 게 단순히 막 2배 올랐기 때문에 고점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일종의 뉴 노멀 가격대가 된 거고 여기서 네. 이제 더 갈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가냐, 뭐 정말 네. 가냐 이렇게는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온 게 한 6개월 전이랑 비교하면 2배가 오른 거잖아요. 네. 5년 전이랑 비교하면 안 오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회사가 경쟁력이 정말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부담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일봉 이런 것도 보고 뭐 하루 이런 것도 안 보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종목을 분석할 때 차트를 한 5년 이상으로 봅니다. 네. 5년 이상으로 보면 주가가 아무리 많이 올라 있어도 크게 그렇게 보이지 않고 겁이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차트를 보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차트보다 더 중요할 것 같은 그런 본질 가치에 더 집중할 수 있어요. 내가 차트를 요만큼 보다 보면 야,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 하다 보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고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네. 길게 놓고 보면 그게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뭐 많이 올랐다라고 하기에는 할 일이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어쨌든 지금 뭐 좋아질 일이 많다, 네. 나빠질 거보다는 뭐 이렇게 네. 이해를 하면 되고 하이닉스는 어찌 보면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네.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네. 좀 안 좋아질 여지도 있지 않냐. 네, 그게 이제 안 좋아지는 케이스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건데 이 엔비디아에 칩을 공급한다 했잖아요. 네. 엔비디아는 누구한테 공급을 하냐면 챗GPT한테 네.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챗GPT 외에도 우리가 뭐 제미나이도 있고요. 그다음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XAI도 있고요. 네. 뭐 메타가 하는 인공지능도 있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하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현재. 근데 그 회사들이 계속해서 나도 할래, 너도 할래 이렇게 가면 엔비디아 칩을 계속해서 쓸 거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와, 이거 챗GPT 못 이기겠다. 아이 그냥 이거 AI는 얘네한테 넘기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들은 다른 걸로 돈을 잘 벌겠지만 AI 칩 구매를 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AI 칩 구매가 줄어들었으니까 엔비디아가 팔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그럼 엔비디아는 지금 너무 해피한 상황이었는데 우리 거 이제 안 산다고? 그러면 우리 돈 못 벌겠네? 그냥 얻어 맞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비용 절감해야겠다. 네. 그러면 우리한테 공급하는 놈들이 누가 있지? TSMC 있네? 너네 가격 내려. SK 하이닉스?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돈 많이 줬지? 나 삼성전자하고 둘 다 거래할 거야? 가격 내려. 요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보면 이 빅테크들이 하는 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이 모두 다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회사로 집중이 돼 왔어요. 네. 예를 들면 아마존도 핸드폰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구글도 구글 플러스라고 하는 트위터 같은 네네. 소셜미디어를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외에도 많은 이 거대 미디어 회사들이 OTT를 만들었죠. 근데 지금은 다 소셜미디어는 뭐 인스타그램,
스레드, 뭐 페이스북 쓰고 동영상 보는 거 유튜브, 넷플릭스 또는 전자상거래 아마존, 검색 구글. 그러면 AI 챗GPT로 집중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과거에 그래 왔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 SK 하이닉스가 야 너네 엔비디아 내 거 HBM 없으면 안 되지 하니까 내가 사실 갑이 된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원래는 부품 업체여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내 거 아니면 안 되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게 혹시 바뀌면 야 너 엄마 아빠 믿고 좀 이렇게 했네 너 옥상으로 따라와 해가지고 혼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굳이 지금 많이 올랐는데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시면서 밸런스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게 사실 끝까지 먹는 것보다는요 안 잃고 계속해서 먹는 게 부자 되는데 더 좋거든요. 그 주식 시장에 또 격언 같은 게 있잖아요. 줄 때 먹어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끝까지 먹으려다가 끝까지 먹으려다가 다 놓치고. 네, 맞아요. 사실 뭐 주식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니라 약간 뭐 종목의 좀 포트폴리오 배분이니까. 그렇죠. 네. 조금 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도 나쁘진 않을 수 있다. 그 같은 논리로 보면 조선 방산 이쪽도 뭐 마찬가지 아닌가요? 지금 계속 뭐 올라가 있는데. 그렇죠. 네, 뭐 더 좋다고 다들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들은 어떤 펀더멘탈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이 주식의 이 속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펀더멘탈과 센티멘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펀더멘탈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잖아요. 네. 센티멘탈이 낮아야 돼요. 그러면서 펀더멘탈이 올라가야 그 차액을 먹는 건데 주식시장은 지금 조선 뭐 방산 원자력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센티멘탈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선이 이제 뭐 안 될 거예요. 뭐 방산 우리나라 뭐 경쟁력 없어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아니까 투자하는 데 있어서 뭐 그걸로 보나 저걸로 보나 똑같이만 벌면 되는데 그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 우리나라 시가총액 1등 기업이니까 종목을 얘기를 밖에 나가서 절대 안 해야 되는 직업이지만 얘기한 특수한 케이스가 삼성전자를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이건 사도 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밖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한 뭐 3개월 동안 2배가 올라 버렸어요. 네. 하이닉스도 근데 똑같이 2배 올랐어요. 네. 그럼 제가 잘한 거냐? 아니, SK 하이닉스 산 사람들도 똑같이 잘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삼성전자로 2배를 버나 SK 하이닉스로 2배로 버나 그게 차이가 없다면 혹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뭐가 됐든 여전히 사람들이 부정적인 또는 관심이 덜한 그런 업종이나 주식에 투자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이닉스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얘는 확실하니까 잘하고 이미. 있으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주식 투자를 하는 좀 기본 철학 마인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근데 꼭 저 같은 사람만 돈 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제 주변에는 뭐 똑같이 전문 투자자인데 뭐 삼성전자 투자하냐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기술력이 좋은데라고 해서 지금도 뭐 40만 원, 50만 원도 계속 SK 하이닉스 고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저랑 그분들이 다른 점이 뭐냐면 그분들은 정말 시장의 분위기를 잘 읽고 아닌 것 같으면 손바닥 뒤집듯이 바로 그냥 나오고. 기민하게 나와버려요. 근데 저는 좀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고 느림보 스타일이다 보니까 나는 많이 먹으려고 하다가 실수한 적이 너무 많더라. 내가 뒤를 돌아보니. 근데 똑같은 실수를 자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방법을 좀 그렇게 아니어도 괜찮은 거를 투자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좀 필수 소비재가 좀 이렇게 시총이 큰 그런 나라라기보다는 경기 순환주가 좀 그렇죠. 많고 그러다 보니 이게 항상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내가 한번 삐끗하면 좀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머니트렌드 2026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경기 순환주가 성장주로 보일 때 네. 주의해야 된다. 네, 이게 맞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경기 순환주하고 성장주는 경기 순환주이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근데 경기 순환주이면서 성장하는 주식들은 요렇게 성장해요. 요렇게. 무조건 경기 순환주라고 태어난 놈들은 그건 네. 업종이 그런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태어난 놈들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요렇게 가냐?
요렇게 가냐 요렇게 가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조선이 됐건 뭐 반도체가 됐건 앞으로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네.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장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성장하더라도 고점이면 분명히 저점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초보분들은 뭐를 착각하시냐면 경제가 이렇게 막 순환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가 지금 이렇게 그리니까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한 3년 5년씩 움직여요.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할 때 정말 아파트 정도 아니면 내가 무슨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이런 걸 샀는데 5년씩 할 거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투자해놓고 쭉 보다 보면 야 이게 5년 동안 3년 동안 성장하네? 라고 생각하면 무슨 착각을 하냐면 이게 경기 순환을 이제 안 하나 보다. 바뀌었나 보다. 네. 슈퍼 성장주가 됐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시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면 성장하는 걸로만 네. 봅니다. 근데 원래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고요. 경기순환주는 왜 경기순환주가 되냐 하면 경기순환 업종에 있기 때문인데 경기순환 업종인 놈이 아닌 업종이 되려면 예를 들면 다른 걸 해야 돼요. 예를 들면 현대 지금 그 HD 현대중공업이 네. 배를 만들다가 우리가 안 만들래. 그냥 앞으로 이 돈으로 마트 차려가지고 뭐 음식 팔래라고 하면 바뀌죠. 네. 업종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린 계속 배를 만들 거야. 잘 만들 거야. 미국에도 팔고 성장할 거야. 라고 하면 여전히 조선주는 경기 순환주죠. 순환을 하는데 네. 왜 그러냐 하면 그거를 만드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햇반을 만들어다가 팔잖아요. 네. 그럼 햇반 만드는 데는요 한 1초에 몇백 개씩 만들걸요. CJ 공장 제가 안 가봤지만. 그리고 사는 거는 마트에 있는 거 집어드는 뭐 몇 초 걸려요? 계산대까지 가는 뭐 끼케야 10분? 정도면 이 제조와 판매가 다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를 주문해서 만들어서 내가 띄운다 생각해 보세요. 2년 3년 걸려요. 네. 아파트도 제가 오늘 뭐 있어서 검색을 해보다 보니까 한 4, 5년 걸립니다. 네, 30 몇 개월, 29층 기준으로 뭐 그 정도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건 뭐 배를 건설하건 앞으로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몇 년 후를 예상해서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햇반은 그냥 팔다가 안 팔리네? 할인을 좀 해볼까? 잘 팔리네? 가격을 좀 하면 되는데 조선은 그게 안 돼요. 네. 그거는 신이어야만 맞출 수 있는 건데 신이 아니니까 못 맞춰. 그러니까 이걸 많이 만들까? 적게 만들까? 가격을 높일까? 낮출까?를 잘 결정을 못하고 자꾸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경기가 좋았다 안 좋았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식을 혹시 투자했거나 아니면 지켜보다가 너무 업황이 좋으니 야 이제는 계속 올라가나 보다 라고 하면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고점에 엄청난 불타기를 하게 돼요. 네. 확신을 가졌으니까. 근데 그게 운이 나쁘게도 경기의 정점이었다면 성장하더라도 한번 이렇게 훅 빠지거든요. 근데 성장해도 2, 3년 빠진다니까요. 지금 조선주가 계속 좋은 것 같이 보이시겠지만 그 전에 좋았던 게 2009년이 마지막이에요. 네. 그러니까 15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없죠. 분명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니까 딱 업종을 딱 봤는데 요놈이 경기 순환이야. 그러면 적당히 내가 이제 먹고 나와야겠다 네. 하는 정도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에 4년 만에 구조대가 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는 이 사이클상 좀 그래도 좀 네. 좋은 시기인가요? 아니면 이제 좀 다시 또 고점의 사이클인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거는 HBM이 뭐 잘 되냐, 파운드리가 잘 되냐, 뭐 이 레거시 드램이 잘 되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앞으로 아주 많이 남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냐면 슈퍼 사이클. 네네. 이 말을 정말 무서워해요. 고 나올 때가 위험하다. 근데 나와요. 지금 실제 많이 나왔어요. 벌써 나왔어요. 네. 제가 이 삼성전자 주식을 살 때만 해도 삼성전자를 산다는 사람 정말 없었고요. 산다고 하면 너 반도체 공부 안 했구나. 야 HBM이란 거 한번 알아봐. 뭐 아니면 블라인드 같은 데 보면은 삼성전자 직원분들이 그러세요. 맞아요. 야 우리 회사 망했어. 끝났다. SK 하이닉스는 진짜 부럽다. 뭐 성과급 1억 받 이런 얘기 하니까 아무도 사지 않았거든요. 근데 불과 한 3개월에서 6개월 만에 삼성전자 뭐 황제의 귀환
10만 전자, 뭐 12만 원, 뭐 넘보나, 뭐 슈퍼사이클 도달, 뭐 절대 팔지 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이 센티멘탈이라는 게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어요. 근데 앞으로 이 회사가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면은 이런 얘기가 막 나올 때쯤에는 이제 조심하기 시작하는 게 저는 굳이 뭐 끝까지 다 먹을 필요 없으니까. 네네. 이 정도면 사실 단기간에 거의 2배 가까이 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테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네. 또 다른 데로 좀 저평가된 데로 좀 가야겠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게 맞는데 네.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안 되죠.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근데 삼성전자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갖고 있고요. 네.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방송이 이제 뭐 예를 들면 다음 주 뭐 이렇게 네.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런 채널의 방송 언제 알고리즘 타서 또 올라갈지 맞아요. 몰라요. 그러면 그냥 내용만 보고 와 좋다고 그랬어. 갖고 있댔어. 근데 그게 예를 들면 1년 후였다고 전화해요. 네. 그러면 또 제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기 어려우시니까 그냥 마음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면은 많이 올라가고 있다 정도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괜찮겠지만 추가로 들어간다는 건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머니트렌드 2016 공저자이시죠.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결국에 저희가 이제 이런 책을 쓰는 것도 내년도에 그러면 어떻게 좀 돈을 벌 수 있을까? 그렇죠.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막 잘 나가는 거는 네.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축제인 거고 네.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 따라가면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설거지를 당할 수도 있고 네, 네, 그렇죠. 불안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그렇죠. 나도 그럼 저런 거를 미리 가서 좀 선점하자. 네. 이런 생각이라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좀 섹터 같은 것들은 어떤 네. 거 좀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 저는 뭐 부익남 TV니까 건설주는 건설 요즘 뭐 저평가라고 봐요. 안 좋아요. 저평가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살난 거예요? 아니 그 박살 났으니까 저평가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평생 네. 그거는 이제 사실 대표님이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평생 건설 회사들이 건설도 안 하고 분양할 때마다 망하고 네. 지금 뭐 제가 분양 가격이 얼마인지는 저는 부동산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뭐 예를 들면 평당 뭐 5천만 원이다 지금 현재가 근데 그 4천 3천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사면 안 되죠. 그러면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순환주니까. 네. 네. 근데 요 사이클도 똑같이 떨어지는 트렌드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거 모릅니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이 네. 분명히 생겨요. 근데 지금 건설하는 회사들이 좋냐 나쁘냐 보면 그들은 땅을 사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을 싸게 사고 싶어 하고 건물 다 짓고 분양할 때쯤에는 되게 비싸게 하고 그렇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말하자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은데 앞으로는 경기가 좋아질 거야 라고 할 때 사실은 건설주를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사지 말아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이미 분양을 비싸게 다 했어. 맞아요. 그럴 때는 돈을 다 벌어놓은 상황이죠. 그럴 때는 또 땅을 사서 분양을 하려면 땅값도 비쌀 때고 이미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분양가가 또 내려갈 수 있으니까 그건 거꾸로 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런 상황에서 볼 때는 저는 건설주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서울 또는 뭐 반포 뭐 이런 데는 잘 나가지만 저는 뭐 지방 난리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이미 맞아요. 몇 년 전부터. 네. 그러면 그런 회사들은 뭐 장기적으로는 제가 모르겠지만 다음 사이클 한 2, 3년 사이클에서는 현재가 저평가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 이게 꼭 건설주를 사라 마라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경기 순환주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에 베팅을 하면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를 들면 반도체, 조선 대표적인 경기 순환주예요. 근데 걔는 좋잖아. 네. 그럼 걔네를 빼고 생각하잔 말이에요. 그럼 빼고 생각하면 뭐 건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자동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화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은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5만 원에 산다고 했을 때 야, 너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이렇게 했지만 2배 오르는 것처럼 또 거기에 있는 건설을 산다고 지금 야, 대책 못 봤어?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럴 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무슨 주식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일부러 저는 얘기를 해보거든요. 근데 여의도 사람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여러 가지 스킬들과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보는 전문 투자자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일부러 떠보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좋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빼요. 발 빼버려요. 이거 여의도에서 요새 관심이 많구나. 안 사고요. 딱 얘기를 했는데 요새 누가 이런 걸 사냐?
요즘 삼성전자 뭐 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네. 하루에. 너 지금 무슨 건설 화학 무슨 자동차 무슨 소리야.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고마워 하고 돌아서면서 너무 신나고 막 공부를 시작해요. 이제 지금 해야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투자하는 게 좋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지금 경제가 안 좋다고 하니까 좀 안정적인 걸로 해보자. 네. 그래서 필수 소비재 뭐 이런 거 투자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들은 안 떨어질 수는 있는데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특히나 가장 이 경기에 방어적이고 강력한 견고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럭셔리 주식들이거든요. 네.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명품 주식들 계속 견고할 것 같잖아요. 다 나락갔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에도 제가 썼는데 뭐 프랑스의 뭐 가방 만드는 회사, 뭐 이태리의 패딩 만드는 회사, 독일의 자동차 만드는 회사 다 주가가 몇 분의 1 토막씩 떨어져요. 왜 럭셔리가 경기에 방어적이어야 되는데 계속 나락을 가? 경기에 방어적이라는 건 경기 순환주에 비해서 좀 덜 떨어졌다 덜 올랐다 하는 것 뿐이지 경기를 아예 안 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햇밥 먹다가 주머니 사정이 가벼워지잖아요. 그럼 오뚜기 밥 사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럭셔리도 야 부자가 무슨 경기를 타? 부자가 페라리를 10대씩 사다가 네. 근데 우리 장사 좀 안 되는데 그럼 포르쉐 5대로 바꿀까? 이렇게 되면 페라리 매출이 빠지는 거거든요. 또는 그냥 야 페라리 사세요 이렇게 해서 좋아 다 사다가 야 좀 깎아주면 안 돼?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럭셔리도 경기를 분명히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근에는 끝까지 버티던 페라리가 실적 발표 한번 하면서 하루에 30% 빠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 지금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안정적인 걸로 지켜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뭐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걸 하시면 되고, 내가 주식을 해야겠다 마음 먹었다는 건 리스크를 좀 지지만 돈을 좀 빨리 벌고 많이 벌려는 목적을 가진 거니까 그런 분들은 경기 민감주 중에서 반도체나 조선을 빼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주식을 하기로 마음 먹으면 안전하게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는 좀 버려야 되잖아요. 그거는 돈을 안 번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요. 근데 안 벌 건데 경기 필수 소비재를 넣어놨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건 아니에요. 걔네들도 매일매일 주가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예금, 채권 아니면 그냥 자기 주택, 뭐 내가 거주할 주택 뭐 이런 걸로 하시는 게 뭐 사실은 돈을 꼭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돈을 많이 번다는 것도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투자를 하건 간에 재테크를 하건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내가 돈을 얼마나 필요로 하지? 내가 돈을 얼마나 잃어도 괜찮지? 라고 하는 자가진단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 전선으로 뛰어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 주식 투자라는 것도 이게 결국에 관심도가 높아져야지 사람들이 나 다음에 내 네. 후속으로 막 돈을 들고 와서 내 주식을 사줘야지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을 끌 수 있냐라는 것도 어찌 보면 중요한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이클이 나쁘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그 절대 그렇게 네.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어려워요. 제가 네. 이제 이 유튜브에서 질문 하나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니까 경기 민감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거 조선 반도체 빼고 하시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네. 말씀드리는 거지. 그게 얼마나 예를 들면 한번 샀는데 건설주를 뭐 1년, 2년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안 빠지고 길 수도 있고 그럼 얼마나 그렇죠. 짜증이 남들은 납니까? 다 돈 버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때문에 이걸 사고 그 중에서도 그냥 아무거나 사지 말고 뭐 때문에 이걸 사야 될지, 나는 건설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는 이 건설사는 보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잘해 영업을. 근데 그 지역은 어떤 걸 보니까 뭐 수급 불균형 때문에 괜찮아질 것 같아 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 경기 민감주 중에서 특히 뭐 건설이라든지 화학, 뭐 시멘트, 철강 이런 애들이 한 끗 되게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뭘 보고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민주당이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이 공화당 트럼프잖아요. 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같은 사태가 딱 한 번. 네. 그때 이제 트럼프의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정은이 끼거든요. 그때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한번 난리가 납니다. 야, 이거 대북 통일되는 거 아니야? 통일은 안 돼도 뭔가 경제 협력 되면서, 그러니까 경제 협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뭐 쌀 갖다 바쳐야 돼. 도로 지어야 돼. 건물 지어야 돼. 하니까 뭐 철강, 화학, 건설, 시멘트 뭐 이런 게 주가 막 올랐던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다 경기 순환주잖아요. 북한이랑 뭘 한다고 해서 갑자기 반도체가 오를 일은 별로 없어요. 그들은 그런 장사를 할 게 아니니까. 그러면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또 트럼프 대통령 지금 노벨 평화상 네. 받고 싶대잖아요. 내년에 받고 싶겠네요. 네, 한번 물고 나서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지금 이제 사실 이스라엘 이 중동이 더 큰 이슈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더 크니까 이거 좀 이제 열심히 하셨고 이거 아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를 한번 또 해봐야겠다. 또 건드릴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현재 민주당 이재명 정부 같은 경우는 그거 쌍수 들고 환영할 거란 말이죠. 그럼 김정은이라고 안 해. 이럴까요? 뭔가 이렇게 주고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이런 것들까지 저는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년 이내에는 일어나야 되거든요. 서로 이제 임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는 어떤 주식을 살 때 한 3년 정도는 충분히 버틸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놈들이 경기가 좋아져서 오를 수도 있고 혹시 경기가 계속 안 좋다 하더라도 그런 대북 화해 모드가 되면 한번 오를 끝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주식을 살 때 많이 세워놔야 돼요. 내가 얼마를 언제 동안 투자할 건데 왜 투자하고 어떤 때는 팔고 어떤 때는 뭐 떨어져서 팔고 어떤 때는 목표 주가 오니까 팔고 그런 것들을 사실은 되게 촘촘하게 세워놓죠.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것들은 뭐 이렇게 30분 1시간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서 그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또 최근까지 또 미국에 계셨으니까 네. 지금 어쨌든 관세 전쟁도 막 있고 우리나라 지금 또 뭐 350조인가요? 막 한 500조인가요? 네네. 그걸 또 좀 또 줘야 되는 뭐 네. 선납을 하라 뭐 이러면서 지금 트럼프가 뭐 이미 합의됐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하고 네. 사실 이런 것들도 엄청나게 큰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렇죠. 이벤트나 이런 것들인데 네. 이런 내용들이 뭐 실제 그 미국에서나 뭐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관세에 대해서는 사실 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그들이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진 않고요. 네. 미국 사람들은 현재 자기네 그 생활, 뭐 우리처럼 뭐 주식이 오르냐, 네. 뭐 실적이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거든요. 실제로 많이 올랐어요. 근데 미국에서 미친 듯이 오르고 있어요. 저는 뭐 2년밖에 안 있었지만 저랑 이제 같이 만나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몇 년 전엔 이랬는데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 미국인들이 지쳐 있단 말이에요. 2021년 이후로 물가가 계속해서 올랐는데 거기에 관세가 뭐 이유가 어쨌건 관세를 부과했는데 오얏남품 밑에서 갓 고쳐매는 것처럼 만약에 물가 더 오르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짜증 나는 거예요. 그게 관세 때문에 그러건 아니건. 근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갈등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하냐? 그거랑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선거구 제도도 그렇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 쪽에서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이 아주 계산된 정책이라고 봐요. 특정 경합 지역에서만 이 샤이 트럼프를 끌어내면 네. 내가 다음에도 뭐 재집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중간 선거라든지 또는 나의 후임이 공화당 여전히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걸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그쪽을 자꾸 자극하는 거예요. 알고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물가 올라가지고 뭐 민주당 친민주당 지역인 뭐 캘리포니아라든지 일리노이라든지 뭐 뉴욕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반대를 한다 그래서 안 할 것 같진 않아요. 당분간 계속 하는 거고 정말 레임덕 될 때까지는. 그럼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 지금 저희가 이제 10월 달에 촬영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9월이 이미 지났어요. 3분기가 지났고 곧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발표했고요. 그러면 분명히 관세 영향이 들어가요. 이제 실제 실적에.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한 4월이 가장 피크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6개월이 지나니까 벌써 까먹었어. 네. 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뭐 주식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왜냐면 벌써 6개월 지났는데 별일 없던데? 했는데 이제 그렇게 안심할 때 터지면 주가가 더 아프거든요. 그게 이제 3분기 실적 11월, 그 다음에 4분기 실적 내년 1, 2월에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검토 중이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 미국 수출 비중이 꽤 있는 주식은 정말 면밀하게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사실은 좀 줄여서 좀 기다려보는 게 나아요.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실적 나와서 터지면 그 다음에 다시 사도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주식들을 좀 갖고 있는 게 저는 공부를 좀 덜 하시는 분들한테는 권장하는 방법이고 저도 미국 수출하는 주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주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배당주 투자를 하는 것도 또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네. 이 배당주 투자 지금 뭔가 좀 고민해서 들어간다 이런 거는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원래는 항상 이제 연말에 그 질문을 받으면 네. 이미 늦었다. 왜냐하면 1, 2월에 배당 나온다고 지금 사면은 네. 주가가 올라 있을 것이고 그럼 네. 비싸게 샀다가 1, 2월에 배당 받았는데 주가 좀 떨어지면 배당락 받으면은 결국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하니까 배당 투자는 사실 봄에 하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원래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이것도 이제 정책 문제인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해서 원래는 배당소득이 뭐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이랑 합쳐가지고 종합소득세율로 이제 매기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는데 이거를 일부 기업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많아서 쉽게 말하면 번 돈 중에 주주들한테 많이 돌려주는 놈 착한 놈.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은 배당소득을 내가 종합소득에 가산하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그게 뭔 소리지? 나는 그거 모르겠던데 그냥 15.4% 떼고 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초보. 근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누구한테 영향이 있냐면 부자들한테 영향이 있어요. 이 부자분들은 배당을 싫어해. 내가 배당을 100만 원 받았어? 그럼 100만 원 내 게 아니에요. 거의 50%를 그렇죠. 세금 내버려.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맨날 대주주 욕만 할 게 아니라 이 상장기업 대주주들이 배당 안 한 이유가 그냥 고간에 들어있으면 내 맘대로 법카로 쓸 수 있는데 이거 내 이름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뭐 더 대박 나는 것도 아닌데 들어오면 절반을 떼가니까 싫어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특정 기업들에 한해서 뭐 35%나 25%나 이런 왈가왈부가 아직 있는데 배당을 적게 매기겠다는 거예요. 배당 소득세를.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부자분들이 배당주하고 예금을 비교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럼 내가 1억을 갖고 있는데 예금에 넣어서 5%, 뭐 배당에 넣어서 5%, 배당주에 넣어서 5% 똑같이 생각을 하면 똑같으면 이거는 원금 보장도 되고 안전한 예금에 넣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예금의 이자 소득도 똑같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이 아니라 여기 250이에요. 근데 이쪽에 배당주에 넣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적용되는 종목이었다? 그러면 250이 아니라 거의 400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배당주에 투자할 유인이 생기고요. 그러면 주식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냐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들의 주가 자체가 오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재화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량이 같은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부자의 수요는 크게 늘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러면 아까 찬바람 불 때 배당하면은 봄에 배당받고 주가 빠진다. 오히려 소탐 대실하고 돈 못 번다라고 말씀드린 거에 정반대로 주식을 사놨어. 나는 10,000원짜리 주식 샀는데 배당 500원 준다고? 오케이 5% 매년 이 정도 받으면 되지라고 했는데 그 10,000원이 갑자기 20,000원이 돼버려. 네. 그러면 배당 500원씩 받아가지고 20년 받을 걸 한 번에 받고 우린 팔아버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배당주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이제 요건은 배당 성향이 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해의 순이익 중에서 배당을 얼마나 많이 하냐. 그거를 꼭 따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배당을 작년에 되게 많이 했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덜컥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네이버 금융 보시고 네. 배당 순위 딱 정렬한 다음에 야 이거 지금 10,000원인데 3,000원을 줘? 보면 뭐 엄청 하는 거 있어요. 30%를 줘? 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 특별 배당, 작년에 돈이 많이 벌었으니까 한번 돌려드릴게요 하는 거였거나 아니면 경기 순환주인데 되게 고점이었어. 이번에 많이 주고 몇 년 우리 굶을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작년 걸 보고 투자했다 이제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는 보셔야 돼요. 최소한 3, 4년치 보시고 최소한 얘는 이만큼은 주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거는 이 회사가 하는 일도 봐야 돼요. 그냥 몇 년치 꾸준히 주네라고 하는 건 대주주의 의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회사가 하는 일이 변동성이 좀 작으면 좋아요. 꾸준히 경기가 좋건 안 좋건 뭐 관세가 있건 없건 김정은이랑 뭐 설전을 하건 안 하건 꾸준히 할 만한 비즈니스인데 배당을 많이 준다? 그런 세 가지 조건을 다 부합하면 한번 사놨다가 그냥 배당 따박따박 받고 그러다가 갑자기 주가가 한번 올라버리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부럽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그런 종목 아까 말씀하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뭐 까다롭긴 하지만 그런 종목을 지금 정도에 사는 건 나쁘지 않네요.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주식도 그렇고 뭐 무슨 재테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실 불확실할 때 저평가돼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완전 확정됐다고 쳐봐요. 몇 년, 몇 월, 며칠 어떤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떻게 합니다. 꽝! 이렇게 한순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다 주가 올려놔요. 그렇죠. 그럼 늦어.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막 빨리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아니고 한 1년 있다가 적당히 배당 받다가 1년 반 후에 2배 정도 오른다고 그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게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 사놔서 나는 배당 그냥 받으면 받고 혹시 정책이 잘 돼서 오르면 더 좋고 이 정도의 마음 또는 그 정도의 자금이 있다면은 지금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뭐 당연히 주식 투자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당연히 뭐 지수 투자하는 거 아니야? 뭐 네. ETF 뭐 그냥 해놓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막 개별 주식 사고 뭐 올라요 내려요 이런 걸 막 네. 집착한단 말이에요. 네. 이 문화가 네. 어찌 보면은 장기 우상향하는 그 시장과 계속 박스피에서 여기서 기회를 찾아서 사고 팔고 해야 되는 그런 문화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시장의 구조 차이도. 네. 근데 결국에 이제 말씀하신 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 아니 저쪽 시장에는 저렇게 장기 우상향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가는 단단한 네. 곳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해외 투자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럼 이제 우리도 그냥 저거 가서 사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렇죠.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네. S&P 500이든 아니면 뭐 미국 주식이든 그냥 굳이 저거를 해놓으면 네. 이 안에서 이 복잡스럽게 뭐 여기서 뭐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S&P 500 투자. 아주 동의합니다. 그게 뭐 S&P 500이 됐건 뭐 나스닥이 됐건 네. 저는 지금 과거에 보면 과거 한 10년 정도를 보면요. 코스피는 연평균 4% 올랐고요. 네. 근데 그게 최근에 올라서 그렇고 원래는 2%였어요. 거의 GDP 성장률과 동일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근데 S&P 500은 한 7% 정도 올랐고요. 나스닥은 10% 정도씩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코스닥 하면 약간 뭐 잡주, 뭐 중소형주 이렇게 하지만 미국을 이끄는 주식들은 다 빅테크고 테크들이 나스닥에 많이 상장을 하니까 나스닥이 S&P 500보다 최근 10년간은 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ETF 투자를 할 때 제일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정말 묻어놔도 되는 시장인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한국 시장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면 근데 그냥 한 번 해소되면 그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 센티멘탈이 개선되면. 그리고 경기 순환 형식 그럼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이 정말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가고요. 왜 많이 가냐? 열심히 했을 때 이 금전적인 성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면 사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이면 미국에서 하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은 기업이 나오게 되겠죠. 좋은 기업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죠. 주가가 오르면 기업가들이 돈을 벌죠. 그러니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가 또 어디 있을까 하면 인도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최근 한 20년간 보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인도 투자하기가 좀 쉽진 않아요. 그러면 미국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권장을 하고 다만 제가 10%, 7%, 2%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난 15% 이상 벌어야 되는데 매년 이라고 생각하면 거기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시던 시장보다 더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더 좋은 성장주를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그냥 10% 정도 벌고 10%에서 세금 빼면 8%거든요. 8% 정도 벌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나스닥이나 S&P에 장기 투자하면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웬간해서는 거기가 안 되는데 코스피가 더 잘 되거나 10년 후에 거기가 안 되는데 내가 개별 주식을 막 한 게 더 성과가 높기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코인 같은 거 투자하셨던 분들, 특히 선물 투자하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막 엄청나게 돈을 벌고 막 청산당하고 다 날아가고 이런 일들을 네. 겪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빨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결국에는 인생을 좀 길게 보고 한 20년 정도 후에 누가 이기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재테크 시장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 대다수의 일반인 분들은 연평균 10%를 20년씩 낼 수 있나? 라고 없어요. 보면은 안 되겠죠. 우리나라 펀드 매니저들의 평균이요. 네. 코스피 평균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2에서 4%라는 거예요. 네. 연평균. 근데 거기는 세금이 없으니까 국내 주식에는 세금이 없으니까 예금 이자보다 높긴 하죠.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근데 미국으로 가면 세금 빼고 뭐 8%, 나스닥 S&P 했을 경우는 7%에서 세금 빼고 6%니까 그 이상 내가 할 수 있다? 개인 투자자가? 네.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더 마음 편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예전에 들었거든요. 이 S&P 500에 뭐 예를 들어 한 절반 정도 계속 넣고 네. 나머지 절반은 내가 개인 운영 한번 해보라고 한 2, 3년 정도. 네네네.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그렇죠. 답이 나오죠. 그럼 다시 S&P로 가게 됩니다. 왼손과 오른손끼리 싸우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런 생각해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꼭 내가 해봐야 될까? 이미 맞아봐야 많은 되나? 사람이 다 해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S&P 뭐 500이든 아니면 이번에도 이제 코스피가 뭐 5천 간다고 하는데 저 5천 갈 때 제일 많이 올라갈 주식을 내가 딱 맞추면 좋겠지만 내가 완전 소외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지수로 간다. 그렇죠. 대신에 지수는 느리니까 지수 레버리지로 간다. 네. 이게 아주 합리적인 이 논리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어차피 올라갈 거 3배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전략 어떻습니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거의 하나의 맹점이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요 되게 장기로 보는 거예요. 야 이거 S&P 500이 10%씩 올랐는데 레버리지 2배 쓰면 20%씩 버는 거 아니야? 실제로 막 백테스트 돌려보고 다른 ETF 과거 자료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 오케이 나 그럼 평생 여기다 투자한다. 마음은 처음엔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처럼 관세 전쟁, 작년 10월처럼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2022년 뭐 금리 발작, 2020년 코로나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지수라고 안 떨어지지 않아요. 일본 주식시장 하루에 10% 떨어졌어요. 그때 미국도 하루에 5% 떨어졌어요. 그러면 5%가 아니라 내가 3배 레버리지라고 하면 15% 20%가 그렇죠. 떨어졌을 거잖아요. 아니면 일본 ETF였다? 그럼 30%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청산을 안 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나? 시작 때는 견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댔잖아요. 그러니까 맞기 전까지는 뭐 다 계획이 있다고. 그 레버리지가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하락인데 그 하락을 견뎌낼 수 있냐 없냐에 대한 확실한 역사 그리고 나의 경험이 있지 않으면 하면 안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주식을 한 지가 20년이 됐고 그중에 레버리지를 쓴 구간도 충분히 길고 그리고 레버리지랑 상관없이 내가 일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을 때 변동성 뭐 2025년 4월에 관세 전쟁 때 우리는 최대 몇 프로 빠졌지?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 매매가 안 당할 만한 레버리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게 떨어졌을 때 오히려 우리는 이럴 때 주식을 사도 돼. 그러면 다 올랐거든 라고 하는 스스로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게 없을 테니까 일단은 S&P 500, 나스닥 뭐 아니면 이런 것들로 좀 적립식으로 하시다가 내가 해봤는데 야 나는 주가에는 정말 둔감하더라. 그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때 가서 뭐 2배짜리도 해보시고 뭐 3배짜리도 해보시고 그거를 권하지. 지금 3배짜리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저는 미국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한국 시장보다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1, 2년 내로는 한번 버블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그 고평가가 끝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많이 계속 오르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10% 20% 빠지면 큰 이 베어마켓이 되는데 그때 내가 레버리지로 반토막이 났을 때 내가 3억을 넣었는데 그 1억 5천 날라가도 견딜 수 있겠느냐. 그거를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지금은 오히려 위험한 타이밍이죠. 그걸 처음 시작하기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좀 막 올라갈 때는 그냥 1배만 하다가 그렇죠. 빠진 날 그때 3배를 태우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맞아요. 그리고 3배를 안 태워도 되는 게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부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산 배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내가 주식을 아무리 잘해도 우리나라 주식 그 가계 자산의 3%가 주식이에요. 3%를 아무리 잘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30%를 적당히 잘하는 게 훨씬 좋고 70%를 안전하게 잘하는 게 훨씬 돈 버는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요만큼만 주식해야지 해놓고 이때는 2배, 이때는 3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전체 자산에 주식 다 넣을 것도 아니시잖아요. 특히 여기 부익남 TV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식 하다가 뭐 100만 원씩 넣으시다가 그때 200을 넣으시면 그 레버리지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레버리지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빌려서 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될 거고 그러다가 더 빠져 300 넣고 그리고 더 빠져 그럼 300에 레버리지 사고 그런 기회들 이 안전장치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사람과 오케이 난 이만큼 지수가 10% 빠지면 레버리지 3배로 다 들어가야지 이렇게 그걸고 더 빠지면 정말 손발 못 써요.
그게 여러분들 난 안 그래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의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사회 초년생 1년차 펀드 매니저일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어요. 네. 2007년 입사 2008년부터 그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만 1년차지 저희 대표님이나 본부장님, 팀장님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완전 좋은 회사의 프로 매니저들. 근데 주가가 2000부터 890까지인가 빠졌거든요. 네. 그냥 주구장창 빠지기만 해서 그렇게 빠졌어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나름 잘한다는 하우스였기 때문에 2200 정도에 이미 현금이 많았어요. 아, 고평가야. 주식 많이 팔고 우리는 기다려. 주가 빠지는 거야. 너넨 잃고 있지. 우리는 이제 사야지. 근데 바로 사면은 더 빠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때문에 정말 막 기다렸어요. 네. 그래서 돈을 언제 썼냐면 1200에 썼어요. 1200포인트. 거의 반토막 났을 때. 네. 그때는 이미 여의도에 피가 낭자해서 다 망했어. 근데 우리는 막 숨겼지만 저 역삼동에 있어서 그렇게 놀고 다녔어도 들키진 않았어요. 막 웃으면서 스타크래프트 하고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들어갔죠. 네. 1200에 1200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돈을 다 썼어. 이야 이제 우리 반등하면 우리만 살아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890까지 떨어지니까 저희가 스타크래프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또 한 그냥 이러고 30%가. 있는 거야. 어떡하지? 맨날 고객들한테 전화 오는데 네. 우리 망했다 이러거든요. 그분들이 이미 10년차, 20년차 프로 펀드 매니저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회사에 그런 분들도 이런 블랙스완 같은 일이 벌어지면 멘탈 나가요. 근데 그때 저희는 레버리지 같은 걸 안 썼기 때문에 멘탈은 나갔지만 890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이 레버리지 치고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 내가 금융자산이 1억이다. 네. 이 1억을 다 주식에다 넣기는 조금 그런가요? 뭐 그렇죠. 좀 현금 좀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저는 이 기회가 더 될 거라고 보는 게 국내랑 해외 중에는 전 국내는 지금 사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미국은 더 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언제 떨어진다 해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국내도 저는 기회가 아직 몇 번 있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3,700 무조건 다 나가, 무조건 다 넣어 이렇지 않아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관세 효과가 네.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한 번씩 터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지켜보고 있다가 사실은 내수만 하는 애들보다는 미국 수출하는 애들이 훌륭한 기업인 건 맞잖아요. 네. 하지만 의도 터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다가 그때마다 한 번씩 살 기회가 벌써 2번이 남은 거죠. 실적 발표 때만 산다 하더라도. 또 하나는 만약에 미국이 뭐 AI가 뭐 흔들려 휘청거려 또는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 뭐 경제가 뭐 침체됐대 하면 주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네는 비쌌으니까 우리나라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절대 안 돼요. 미국 시장 떨어지면 우리나라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더 불안정한 시장에선 돈을 확실히 빼버려요. 부동산도 그럴걸요. 그렇죠.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싶지 네. 요거 어중간한데 나중에 대박 나지 않을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주식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흔들려. 그럼 야 일단 이거 팔아놓고 애매한 거 팔아놓고 미국 더 빠지면 내가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거든요.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도 분명히 흔들립니다. 근데 저는 미국보다는 한 1, 2년 동안 한국을 좋게 본다 했으니까 그때도 처음 진입하시는 분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뭐 버블도 아니고 개인 투자자 다 들어오지도 않았으니까 괜찮아라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도 안 갖고 계신 분들 마음이 걱정되는 것도 포모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이 쭉쭉쭉 가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도 뭐 사상 최고가인데 마음이 네. 누가 안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한 번씩 이런 게 생길 거거든요. 그게 제 생각엔 내년 갈 때까지 한 2-3번 이상은 있을 거니까 그럴 때마다 예를 들면 1억이다? 그럼 3천 한번 사. 4분기 실적 3천 한번 사. 그리고 미국이 뭔가 뭐 트럼프가 뭐 이상하게 했어? 3천 한번 사. 이 정도 하시는 게 견디시는 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이번에 나온 책도 머니 트렌드 2026처럼 내년도가 이제 또 걱정되시는 분들이 뭐 이런 책도 많이들 보실 텐데 네. 지금 또한 약간 한 부류가 뭐냐면 기분 좋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금 가지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금융자산 투자를 하시니까 지금 금에 대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 올라가고 있어요. 금도 그렇고 네. 비트코인도 그렇고 저는 네. 같은 맥락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게 오른다 내린다는 저는 모릅니다. 공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근데 왜 안 좋아하냐? 얘는 그 자산 그대로 나한테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죠. 네. 네. 그냥 교환의 가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옛날로 생각하면은 엽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뭔가 나뭇잎이 될 수도 있고요. 뭔가 돌멩이, 조개 껍데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기분은 좋겠지만 그게 나한테 추가로 줄 수 있는 게
같은 돈을 가지고 현금이 있는데 이걸 부동산으로 바꿔, 주식으로 바꿔, 뭐 코인, 금으로 바꿔 이거 결정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근데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바꾸면 분명히 나에게 임대료 또는 거주의 안정성이라는 걸 줄 거고, 주식으로 바꾸면 못해도 배당금이라는 건 받을 수 있고, 네. 나중에 이 회사가 영업한 거에 대해서 청산했을 경우에 자녀 재산 분배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이나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으니까 저는 사실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는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뭐 미국도 불안하고 지금 뭐 다들 여러모로 지금 뭔가 돈도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냥 이 불안 요소, 뭐 달러의 어떤 좀 신뢰도의 훼손 이런 것들이 그냥 지금 우선 금으로 좀 피해가 있다가 한번 좀 위기가 오면 이걸 팔아서 돌아와야지 이런 자금들도 많이 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고요. 그냥 더 큰 건 그런 분들은 정말, 근데 제가 이게 뭐 폄훼하는 게 아닌 게 이미 우리나라나 미국의 주요 저보다 훨씬 큰 회사의 뭐 연기금이라든지 운용사들은 금이나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왜 살까? 그런 분들은 이제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 같고, 뭐 유동성이라든지 달러 가치. 근데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오르니까예요. 오르니까. 그렇죠. 오르니까 사죠. 뭐. 이게 더 올랐으니까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 이건데, 저는 그런 투자 방법이 저랑은 안 맞다고 보이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런 느낌인 거죠. 어떤 분이,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있는데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막 억 단위 시계도 있대요. 근데 내가 그 시계에 대해서 아무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은 그 시계를 비싸게 사지 않잖아요. 근데 그 시계의 가치가, 나는 뭐 이게 시간이 잘 맞아, 멋있어, 뭔가 이유로 사실 거 아니에요, 비싼 거. 근데 내가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인데 금이나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이 사니까, 이게 비싸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나는 시계에 하나도 관심이 없는데 너가 시계 사고 너도 시계 사니까 나도 10개 살래 라고 해놓고 쟁여놓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투자보다는 뭔가 수집, 개인 만족 이런 거니까, 뭐 돈을 더 벌려면 저는 주식 쪽이나 뭐 부동산 쪽이 좀 낫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금을 사더라도 금과 어떤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게 작동 원리나 뭐 역사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해서 실제로 내가 그걸 좋아하면 그렇죠. 그때 가서 뭐 사든지 굳이 이게 올라요 내려요만 가지고 사지는 말라. 그렇게 되면 또 빠지면 또 팔고 싶어지니까. 맞아요. 그럼 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돈 벌어주고. 비쌀 때 사서 싸게 파는 게 항상 그런 행동이고, 그게 사실 주식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가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면 팔고. 주식도 그 기업이 뭘 하고 뭐 어떤 기술을 갖고 있고 왜 잘 될 거고 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주가를 안 봐도 돼요. 전 실제로 주가를 잘 안 보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가만 보는 거죠. 그러면 올라가면 사니까 비싸게 사는 거고, 내려가면 파니까 싸게 팔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이 돈을 버는 건 언제 버냐면 아주 장기로 올라가는 장세의 중간에서만 버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올랐으니까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부를 여전히 안 하시게 되고요. 안 한 다음에 확신은 커져요. 그러면 돈이 있을수록 자꾸 넣거든요. 근데 그게 혹시 삐끗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많은 돈을 가장 비쌀 때 사셨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성공한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금액의 손익을 따져보면 손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요거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통 뭐 10배고 뭐 이래가지고 10배 벌고 뭐 이런 일들을 다들 꿈을 꾸시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종목을 잘 골랐어도 막 10배까지 이렇게 버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잖아요. 대부분만 조금 한 20% 벌고 또 나오고 또 빠지면 팔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게 뭔가 좀 5배, 10배 어떤 인생이 유의미하게 바뀔 만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일반인들도 한다면 뭐가 가장 그 빠져 있기 때문에 못하고 하는 거에 차이가 있을까요? 장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10배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이 2개가 있어요. 지금까지. 회사 주식한 지 20년, 회사한 지 13년인데 2개밖에 없어요. 10배 넘는 거는. 근데 2개 다 하나는 한 5년 이상 걸렸고요. 나머지 하나는 거의 10년? 근데 물론 그건 훨씬 많이 벌긴 했는데, 그래서 15배 오르기까지 5년, 그 다음에 80배 오르기까지 9년 걸렸어요. 그 동안 갖고 있을 수 있냐? 근데 뒤로 보면 그냥 오래 갖고 있었으니까 되겠네. 제가 80배는 삼양식품이거든요. 제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투자했어요. 80배가 올랐어요. 근데 그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중국이랑 우리나라랑 싸워가지고 사드 미사일 때문에 싸워가지고 뭐 수출을 안 받네 어쩌네 이런 일도 있었고요. 잘 만들었는데 공장이 없어서 팔리네 안 팔리네 뭐 이런 일도 있었고요. 뭐 다른 나라가 이걸 똑같이 만드네 뭐네 뭐 가진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동안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80배를 버는 거고 네.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이게 길어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촘촘히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자꾸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거 잘하는 건가? 막 이렇게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게 다 작은 일이에요. 그럼 이 구간을 통과하는 일에서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됐던 건 얘네가 만드는 이 제품 고객들을 정말 완벽히 사로잡아서 가격이 오르건 뭐 포장지가 바뀌건 뭐 그렇게 계속해서 구매를 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덕트가 완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간 동안에 경영자가 같았어요 보니까. 경영자가 뭐 전문 경영인이 왔다 갔다 뭐 이런 거 없었고요. 그 사람이 하나의 비전을 얘기한 게 그 하나의 프로덕트를 완벽하게 성공시킬 때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밖에 사람이니까 이게 팔리네 안 팔리네 얘네가 이거 뭐 이 자산 배분을 뭐 우리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왜 본사 건물을 짓고 뭐 이러고 난리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뒤늦게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그거에서 깨우치는 건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의 순위를 쭉 매겨보잖아요. 네. 주식을 안 파는 사람들이에요. 뭐 마크 저커버그라든지 네. 제프 베조스라든지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뭐 일론 머스크 다 안 파는 사람들이야. 근데 우리는 왜 자꾸 팔까? 그럼 그 사람이랑 우리랑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럼 일론 머스크가 똑똑할까? 내가 똑똑할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네. 레리 페이지가 똑똑할까? 내가 똑똑할까? 그 사람이 멍청해서 안 파는 걸까? 우리보다 똑똑할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보다 멍청한데 그들이 안 하는 짓을 자꾸 하지?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걔네는 창업자니까 안 팔겠지. 그냥 묶인 거 아니야? 근데 잘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마크 저커버그가 창업을 하고 나서 회사를 팔라는 요청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랑 동갑이에요. 아직도 40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창업했을 때 20대 하버드 재학생이었고요. 창업하고 나서 몇 년 이내로 1조짜리 오퍼, 10조짜리 오퍼가 있었어요. 안 팔았습니다. 팔 기회가 있었어요, 그 사람도. 산지 얼마 안, 샀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주식 산 것처럼 그 사람도 페이스북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얼마 안 돼서 팔 기회. 엄청난 돈을 벌 기회. 여러분들은 막 20-30%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람은 1조, 10조를 그렇죠. 벌 기회가 있었는데 안 팔았어요. 근데 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못 투자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도 삼양식품이랑 더존비지온이라는 주식이에요. 더존비지온 15배, 삼양식품 80배. 근데 제 포트폴리오가, 제 펀드가 80배 올랐냐?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삼양식품이 100%가 아니고 다른 주식들도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다른 주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탐방 다니고 해도 사고 팔고 했는데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근데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완벽한 프로덕트 그리고 그 프로덕트를 계속해서 먼 비전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CEO나 뭐 경영진이 있는 회사는 장기 투자하는 게 더 낫겠구나. 저조차도 하루 종일 저희 펀드 매니저가 6명이에요. 펀드 매니저 6명이 하루 종일 주식만 해요. 여러분들은 끽해야 일주일에 한 4-5시간 주식 공부할걸요? 그러니까 저희보다 30분의 1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좀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영원히 팔지 않을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얘기들이 다 또 떠오르기도 하면서 이게 돈을 버는 거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좋은 거를 사면 되는 거잖아요. 좋은 거를. 맞아요. 남이 더 사고 싶은 거 그걸 계속 갖고 있어요. 부동산도 그렇죠. 맞아요. 부동산도 원베일리를 원베일리를 제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비싼 거를 제가 뉴스에서만 보니까 원베일리나 뭐 아리팍이나 뭐 이런 걸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 그걸 누가 사고 싶어 하는데 그걸 자꾸 예를 들면 팔았어요. 팔고 나 대구에 가서 하나 저평가된 거 사야지. 아니면 뭐 내가 뭐 지어가지고 좀 내가 리모델링을 해야지. 한 사람보다는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그 반포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 거잖아요. 원베일리에 40년째 그 같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할머니 뭐 이런 분들. 재개발 전. 아주 옛날부터 그냥 그런 아파트 그거 하나 사서 그분은 이제 매수 경험 한 번이에요.
그런 분들이 엄청난 부자가 그런 분은 되는 안 파시죠, 그냥. 그냥 계속 네, 계시는 네. 거죠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그분들이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투자 수익률이 좋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냥 좋은 거를 잘 고르는 게 사실은 주식의 핵심이다. 아무리 뭐 사고 팔고 해봐야 그런 걸 이기지 못한다라는 또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더 퍼블릭 자산운용의 김현준 대표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고요. 이런 내용들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년도 투자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